제가 상담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호에서 먼저 상담으로 시작해서 강단에 서게 된 거죠. 강호에서.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사실 말을 잘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있으면 말 엄청 잘합니다. 1대1 상담에서는. 근데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지금도 제가 제 의식적으로 나 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잘하는 것이 상담자인가 아니면 말을 못하는 것이 진짜 상담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주나 타로를 공부하시게 되면, 운명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 근데 수행의 꽃은 뭘까요? 우리가 수행하면 인도의 맹상가들을 생각 많이 하죠. 그 사람들 수행의 꽃은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담을 하면 말을 잘 해지는 것은 숙달되겠지만 마음에서는 말이 계속 닫히게 되는 거죠. 제가 말을 잘 못하게 되거나 버퍼링이 생기거나 렉이 걸리면 수행으로 가고 있구나, 고수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일례를 하나 들게요. 유명한 맹상가들이 많죠. 인도에는 우리 타로를 하다 보면 오쇼 라저니시 유명한 맹상가가 있고, 또 나마나 마하리시가 있고, 또 크리슈 나무르티. 제가 크리슈 나무르티는 제가 19살 때 그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읽던 책이 집에 있었는데 무슨 책이지 하고 보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는 책을 끝까지는 읽었어요. 저도 이제 도전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다 읽고 결론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제 그때 솔직한 심정이고, 어젯밤에 갑자기 그냥 그 명상에 대한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이 나이가 되었을 때 벌써 한 30년이 흘렀는데 그 명상책을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읽으면 느낌이 어떨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인데, 크리슈 나무르티가 마하리시를 찾아가죠. 마하리시를 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명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공력이죠. 공력.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딱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크리슈 나무르티의 질문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껴지죠. 당신이 나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딱 묻습니다. 근데 마하리시 대답은 한 박자 쉬어야겠죠. 그죠? 바른 말하면 고수가 아니니까 쉬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딱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다들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그 대답에 대해서 각자의 해석을 하겠죠. 그렇다면 주면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가 뭘 주는데 내가 받을지 말을지 그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만 내 질문이 이게 틀린 거 아닌가? 뭔가 이게 햄으로 머리를 맞은 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타로 카드는 우리에게 무의식적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타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라고 얘기하고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무의식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서 유튜브에서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 무의식을 마리시가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가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잘 받아요. 그렇죠? 타로 카드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잘 받아요. 그냥 제가 보면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꿈을 꾸죠. 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꿈을 꾼 현상이 있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있죠. 꿈은 해석일까요? 현상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꿈을 꾸었어. 자기 스스로 해석할 수 있나요? 기분이 좀 좋고 나쁜 건 알 수 있을 건데 꿈을 해석 못 합니다.
그런데 해석자가 해석을 해주면 그 꿈이 어떻게 되죠? 살아있어요. 그러면 나왔던 꾸었던 꿈이 진짜예요? 아니면 해석이 진짜예요? 그런데 해석자들을 만나보면 해석이 다 달라. 그렇죠? 그러면 뭐가 진짜죠? 잘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타로 카드를 해석을 해줬어. 근데 선생님들에게 해석을 해주면 내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그거 틀리던데요.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마리시처럼 한번 물어볼까요? 네가 받을 수 있겠는가? 틀렸다고 했지. 내가 다시 묻는 거죠. 네 받을 수 있겠는가? 틀린 사람은 제대로 받은 건가요? 나에게 틀렸다고 따지고 오는 사람은 제대로 받은 걸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틀렸어요. 너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타로 카드를 치고 점을 쳤을 때 그 내용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이는 게 진짜일까요? 타로 카드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진짜일까요? 누가 진짜일까요? 마리시가 말하는 내가 주면 너가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누구에게 진짜를 줄 수 없다. 결국 누가 해야 되나? 네가 해야 된다. 바로 그거죠. 내 입에서 입을 벌리는 순간에 모든 것은 왜곡될 소지가 있어요. 1차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실체에 대한 해석이 언어라는 한계적인 구조 속에서는 왜곡될 수 있다고요. 말하는 화자 역시 감정에 따라서 그 언어를 또 변형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그걸 또 왜곡시키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자, 내가 얘기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보면 여기 보시면 리산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 원광 디지털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산은 어디 있느냐 하면 원광 디지털 대학에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리산 적은 것이지 리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올려놓은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거는 타로와 점성학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타로와 점성학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엮여 있는가를 강의할 텐데 오늘은 1부니까 타로 카드는 총 78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 22장이 메이저 카드, 56장이 마이너 카드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 22장이 지금은 우리가 맹왕성이 그 태양계에서 빠져 있지만 타로 카드는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매왕성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행성과 12개의 별자리를 1대1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왜 어떻게 대응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12개의 별자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2부는 내일 하는 2부는 10개의 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부에서는 시간이 좀 남으면 실전 제가 카드를 가지고 실전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로 카드가 점성학을 만난 그 시점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봐야겠죠. 여기 황금여명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헤르메틱 오드 오브 더 골든 돈이라고 되어 있죠. 황금 기사단, 황금의 새벽 또는 황금 여명회라고도 하는데 헤르메틱 오드는 보통 거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그 회원들을 얘기하는데 그 회원들의 정체성을 이 헤르메틱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밀폐된 뭔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 오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명령이나 이런 걸 나타내거나 순서를 나타내는데 보통 기사단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 황금 새벽회가 만들어진 것은 뭐 메드스나 윌리엄 우드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게 1886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죠. 이 후반에 이 황금 여명회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 로고가 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죠. 황금 여명회는 오컬트는 과학 문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숨겨진 지식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황금 새벽회의 연구하는 분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숨겨진 지식. 유니버셜 웨이트를 기획한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 또 뭐 흑마법의 창시자 알레이스트 크롤리,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조직의 일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타로의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타로 카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죠.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몸을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는 아무래도 아서가 갖고 있는 사상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아서의 사상은 곧 황금 새벽회의 사상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에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틸라는 타로 카드 해석이 이집트 체계를 보급한 프랑스 중심 세력이 분명했지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에틸라는 한마디로 이제 이집트의 체계를 보급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체계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는 점성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또 타로 카드 속에는 이집트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상징들이 이제 타로 카드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엘리파 레비의 카발라 이론을 실행에 옮긴 것을 황금 여명회했다. 좀 문장들이 조금 이상한데, 이 엘리파 레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타로 카드의 그 어떤 우리 구약 성서, 즉 히브리어와 관련된 어떤 상징들, 그러니까 세피로트라고 하는 도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 이 세피로트 자체를 가지고 타로의 체계를 만들고, 또 타로의 체계 속에 그 히브리어적인 사상을 집어넣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엘리파 레비인데, 이 사람이 소위 이 황금 새벽회의 가장 전체적인 사상을 주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또는 그 사람이 바탕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에틸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요 에틸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이 점성학을 타로에 대응시킨 단초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자, 에틸라는 마이너 아르카나에 관해서 기사단은 에틸라의 해석을 따랐지만, 그들이 발견한 난해한 상징의 새로운 원천, 뭐 여기는 데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이너 카드에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12궁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점성학적인 어떤 상징들이죠. 그것을 이제 이 친구가 섞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데칸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학을 공부해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루하루 어떤 운을 보기 위해서 하루하루 365일이죠. 그래서 1년에 운을 보기 위해서 어떤 하루하루 운을 보기 위해서 집어넣어 놓은 어떤 점성학적 상징인데, 그것을 이제 타로 카드에서 갖다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틸라가 쓴 뭔가 이 점성학을 가져와서 타로 카드에 연결시킨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통 또는 정통 점성술이라기보다도 자기가 조금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통성에서는 조금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 점성학을 썼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점성학을 가져와서 썼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뜻이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거칠지만 제가 좀 거칠게 설명을 했는데, 타로와 점성학적 대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역사적 순서를 한번 따져보면, 에틸라의 타로에서 점성학 해석 시도, 그러니까 약간
기본에서 좀 위배된 자기만의 어떤 점성학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시도했다는 데서 단초가 마련됐다. 두 번째, 엘리파스 레비인데 엘리파스 레비가 히브리어나 신화, 점성학 등과 타로의 대응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초가 마련되었고 엘리파스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 점성학을 타로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스왈드 워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레비의 사상을 토대로 카드를 제작합니다. 보면 이것도 19세기 후반이죠. 에틸라 같은 경우는 18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19세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타로 카드와 관련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1889년에 보헤미안 타로라는 출판물을 자기가 출판하고 거기서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 카드죠. 메이저 카드의 점성학적 상징을 12행성과 12사인을 대응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이제 출판물에서 자기가 해석을 좀 가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가지고 타로 카드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타로 카드 상징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죠. 타로 카드는 원래 게임용으로 시작했고 타로 카드 자체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점을 보기 시작하면 뭔가 이론들이 있어야만이 그 점의 합리성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합리성이 갖춰져 가는 거죠. 이론이 갖춰져 가는 단계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점성학과 타로의 대응법은 황금 세벽회 이론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보면 에틸라를 빼고는 전부 황금 세벽회 이론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타로 카드의 이론을 정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타로 카드하고 그 별자리는 어떻게 대응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서양 점성술의 항도 12사인은 그리스 신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징은 에피소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군 신화를 얘기할 때 곰 이렇게 하면 단군 신화의 관점에서 곰은 어떻습니까? 참을성이 강하다.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참을성이 약하다. 그런데 호랑이가 늘 참을성이 약한 동물로 그려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야기 구조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물이 여러 가지 상징을 갖는 것은 다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로 마스터가 뭔가 타로 카드를 해석할 때는 호랑이는 용맹하다만 갖고 해석을 해서는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의 상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양 점성술이 왜 그리스 신화와 관련이 있나 이렇게 하면 그 점성술의 상징마저도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영문학자가 있는데 존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 그걸 이제 호모 나렌스라 그러죠. 우리가 내러티브 이러죠. 서술 묘사. 그래서 호모 나렌스 이러면 그 사람의 책 제목인데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그 호모 나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그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징을 타로 카드에서 쓸 때 외워서 쓰면 그거 상징일까요? 상징을 제대로 접근하지 않은 거죠. 상징을 제대로 접근하려면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는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타로 카드를 접할 때는 그 타로 카드의 말하자면 키워드가 생길 수 있었던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것. 그래서 제 책 현장에서 필요한 실천 타로도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그 베이스의 에피소드는 뭐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타로에 대한 정보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보들을 취합하기 위해서 조금
지금은 보면 이제는 정보들이 참 많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하기 쉬운데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발자취를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 뭐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도 구경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타로 카드는 지금 여기에서는 0번부터 10번까지 있네요. 타로 카드는 메이저 카드는 21번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11장이죠. 근데 간략하게 먼저 보면 바보 카드는 천왕성, 마법사는 수성, 여사제는 달, 여왕제는 금성. 이것들은 전부 뭡니까? 행성이죠, 행성. 그런데 4번 황제부터는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전부 별자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별이 여기에 상징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은 별자리가 상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행성과 연결시켜놓고 하나는 별자리를 연결시키면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그렇죠? 다 별자리하고 연결시켜야지 또는 다 행성과 연결시켜야지 왜 이렇게 나눠서 연결시키느냐?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별은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별자리는 12개예요. 총 합해야 22장이 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의 대응은 과학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요 대응만 갖고 싸우면 뭔가 이 대응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합리성은 뭐냐 하면 이 상징이 안고 있는 그 베이스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다 이야기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해왕성, 여기에는 별자리, 여기에는 별.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는 불이라고 되어 있고, 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여기는 공기라고 되어 있어요. 점성학에서는 4요소가 있는데,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 불, 공기, 흙인데 원래 이제 이 점성학을 대응시킬 때는 천왕성, 매왕성, 해왕성이 원래 19세기 이후로 발견되기 때문에 총 18개밖에 안 돼요. 별자리하고 별을 합쳐서 대응을 시키려면 타로 카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4요소 중에 4요소를 어쩔 수 없이 끌고 들어와서 그 중에 지구는 우리가 딛고 사니까 흙은 빼고 나머지를 갖다 대응시킨 거죠. 이러한 고민은 타로에만 나오지 않아요. 사주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상징학의 원리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징학의 원리는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베이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요거는 단순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지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별자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태양을 보게 되면 낮이 되는 것이고 태양의 반대편 지구에 있으면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밤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양자리인데 실제 그 사람의 별자리는 지구와 태양과 별자리가 일직선이 될 때 이 별자리를 자기 별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별자리는 낮에 보는 별자리죠. 그게 바로 자기의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12개의 별자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12개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에는 별자리를 연결시킨 것들은 기관과도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항도대 12 별자리는 전부 그리스 신화적인 상징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행성이 그렇고 별자리는 또 별자리 나름대로의 상징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여기에서는 양자리부터 자 여기에서 한 해의 시작은 양자리부터 봅니다. 양자리에서 항소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다시 물고기 자리까지 옵니다. 그래서 양자리부터 시작하는데 양자리가 3월 21일에서 4월 21일이에요. 한 해의 시작을 3월 21일부터 4월 21일로 본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양력에 태양을 도는 지구의 주기로 보면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1월 1일부터 봐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사주도 어때요? 2월 4일로 보죠. 2월 4일을 우리가 띠가 바뀌는 사주에서는 그게 바로 1월 1일이에요. 근데 사주에서는 자가 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자로부터 사주를 뭔가 사주의 이론을 거기다 정초하고 보는 그런 사주를 보는 관법도 있어요. 자를 제일 처음 본다고요. 일양이라고 해서. 일양 오음이죠. 그래서 자를 제일 먼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은 뭔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준점을 잡아내는 거죠. 기납적으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자리를 기준으로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타로카드 0번부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점성학과 대응이니까 점성학의 양자리부터 12별자리는 타로카드에 어떻게 대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자리는 왕이 나와 있죠. 양자리는 한 해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점성학의 양자리를 왕과 연결시켜 놨어요. 왕은 한 해의 시작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양이 나와 있죠. 네 마리의 양이.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는 이렇게 네 마리의 양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카드보다 먼저 나온 마르세유나 또 다른 카드들은 양이 먼저 나와 있을까? 아니에요. 카드가 그림이 바뀌었어요. 그림이 바뀌면 상징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조금 더 구체화된 상징이죠. 기존의 상징보다. 조금 더 정렬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나왔는데 점성학에서 양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양자리는 야망, 권력, 성공을 상징한다. 황제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양자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시켜 놓은 거죠. 여기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짜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위한 구조를 만들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이게 뭐입니까? 한 해를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성학에서는 양자리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당연히 한 해를 시작해야 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감도 있고 자기 일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진실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왕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시작이라고 하는 첫 머리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강한 도전의식.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는 왕이 무슨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전투화를 신고 있습니다. 양자리를 지배하는 행성이 화성인데 화성이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화를 신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약간 이 두 카드가 개연성이 조금 느껴지나요? 두 번째 카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카드는 항소자리입니다. 항소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항소자리와 교황은 항소자리만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적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 가족과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항소는 어떤 동물이죠? 항소는 우리 시골에서 보게 되면 한 가족에게 가장 비싼 재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밥을 먹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물입니다. 논밭을 갈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항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추수를 할 때도 항소가 그 추수한 추수물을 구루마에 싣고 가야 되고, 그래서 항소는 가족과 전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골 또는 땅 이렇게 되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면면이 이어집니다. 유사일에. 그래서 땅이라는 그 의미는 전통과 관련되죠. 그렇다면 이 전통을 어디에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까? 바로 교황과 연결시키고 있죠.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또 교황은 메신저죠. 신의 메신저인데 신의 메신저는 중간에 생겼습니까? 태초부터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아담과 이브를 지나오면서 계속 하느님의 말은 그 누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 전통은 또 뭘 상징하죠? 관습이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습적인 인물입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법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은 자기 나름대로 법이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황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밑에 보면 그들은 조용하고 훌륭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재생시킨다. 정신적인 지주인 교황을 통해 공동체의 전통성이 보존되고 안보의식이 무장된다. 교황은 예전에는 한 마을의 이장 같은 사람이죠. 교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제들이 그렇게 했죠. 교황은 좀 더 높은 국가에 대한 어떤 전통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겠죠. 또 교황은 그걸 넘어서서 왕권 위에 있을 때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뭔가를 설파하겠죠. 그런 것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안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 예전에는 왕 위에 있었을 때는 교황이 통치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점이죠. 근데 항소가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한 어떤 가정이나 집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개연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쌍둥이 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학에서 쌍둥이 자리는 지식과 정보 또는 우정이나 소통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쌍둥이 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보게 되면 제우스의 두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우스의 두 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전쟁에도 참여하고 멧돼지 사냥도 하고 모험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늘 같이 다녀요. 그 쌍둥이 자리의 그 친구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은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서로 정보를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보통 외국으로 전쟁을 가거나 외국의 모험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게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지식의 보고고 나그네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 정보를 듣기 위함이잖아요. 그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식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사랑이라고만 있죠. 러버. 그런데 이 카드는 쌍둥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지식이라고 읽는다면 여기에서 왜 지식이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점성학적 대응을 보게 되면 느낄 수 있죠. 이 사람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정보 교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카드는 지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타로를 하시는 분들은 사랑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자리와 이것을 대응했을 때는 이 카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카드의 잠재해 있는 쌍둥이 자리의 에피소드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개자리입니다. 점성학에서는 개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 개의 그 생물체의 구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 껍질은 딱딱하죠. 개의 살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군인이 나와 있죠. 옆으로 바다에서 살고 있는 옆으로 가는 개가 왜 군인하고 연결되어 있을까? 자기 속살이 너무너무 부드럽죠.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잖아요. 갑각류. 딱딱한 껍질이 바로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점성학에서 보게 되면 개자리는 뭘 상징하냐면 엄마의 모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게 전사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이 전사를 전사로만 알면 실전에서 저 전사를 쓸 때 하나의 눈으로만, 하나의 상징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이 개자리를 잘 이해하면 이 카드가 더 잘 이해됩니다. 이 사람 장군처럼 굉장히 강해 보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문신을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문신을 파고 다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문신이 갑옷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요?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문신을 파고 다니는 거예요. 겁 많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갑옷을 입는 거죠. 우리가 프로이드로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죠? 해소되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카드는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로 카드는 내 책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놓지 않아요.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 안 하죠.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하면 책을 안 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전차나 개자리는 이동을 위한 통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죠. 통제. 개자리는 어떻게 갑니까? 옆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는 게 쉽겠습니까? 옆으로 가는 게 쉽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게 쉽죠. 그러면 옆으로 눈이 달렸으면 좀 나은데 눈은 또 앞으로 달렸어, 개가. 그런데 옆으로 가야 돼.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마차를 모는 사람은 두 마리의 쌍두마차가 있죠. 쌍두말이 있죠. 말은 한 마리면 제일 좋습니다. 왜? 말 기분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마리면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검은 말과 흰 말이야. 보조가 잘 맞겠습니까? 마음을 맞추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우리가 실전 해석에서 전차니까 자신감 있게 나가면 성공한다. 전쟁을 하자. 이거 아니에요. 이 카드는 통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제를 잘해야 돼요? 내 수와도 통제를 잘해야 되지만 내 주변 조건도 통제를 잘해야 되지만 내 자신의 마음도 통제를 잘해야 돼요.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란 말이 있잖아요. 자신감 있게 전쟁하면 이긴다. 이것보다 더 유명한 말이 지피지기라는 말이에요. 그럼 전쟁에서 뭐가 중요하죠? 자신감보다도 어쩌면 자기를 아는 게 더 중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마르세유를 보게 되면 말 두 마리가 나오는데 서서 달립니다. 색깔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는 어떻게 읽히느냐 하면 자신감 있게 달려랍니다. 그런데 유니버셜 웨이터를 만든 웨이터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웨이터가 마르세유보다 조금 더 발전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더 발전한 거예요. 더 사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내면은 열정, 이중적인 감정, 혼란스럽다. 이것들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죠. 자, 밑에 보면 개의 부드러운 살과 딱딱한 껍질, 두 마리의 말의 색과 이중성을 보여주는데 계획된 진로를 잘 이동하기 위해서는 서로 반대되는 양극단의 성질을 균형 잡고 조화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내가 여기에서는 수비학까지도 강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이긴 하지만 또 그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이 카드의 의미는 딱딱한 껍질을 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죠?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군인은 누굴 보호하죠?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속살이 부드럽고 갑옷은 단단한데 그 단단하다는 의미가 개인으로 들어오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지만 국가로 보면 보호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사자자리입니다. 여기서 사자자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자자리. 없나요? 제가 사자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자리 한번 볼게요. 점성학에서 사자자리와 타로 카드의 힘 카드는 둘 다 강력한 힘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흥분을 잘하고. 원래는 이 타로 강단에 서면 안 되고 UFC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좀 많아졌어요, 제가. 무릎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사자의 육체적인 힘 그리고 여성의 정신적인 힘이 그것이다. 자, 이 사자는 원초적인 힘을 보여주죠. 근데 이 여자는 원초적인 힘을 통제하는 또 지혜로운 힘을 보여주죠. 힘이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힘입니다. 그런데 힘을 쓰는 방법이 다르죠. 우리는 이걸 강조해야 될까요? 이 여자를 강조해야 될까요? 남자를 이기는 건 여자니까 여자만 강조한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면만 보는 상징입니다. 절대 그렇게 상징을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항상
남편은 항상 나쁜 놈이 됩니다. 그건 여자에게만 유리해요. 때로는 이 사자의 힘이 필요하죠. 사자의 육체적이고 거칠고 원초적인 힘은 여성의 부드러운 손을 통해 모성, 사랑, 연민, 배려의 힘으로 거듭난다. 이는 짐승과 영혼의 신성한 결합이며 아주 이 문장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카드를 그냥 그 키워드만 갖다 놓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타로 카드가 이 어떤 이야기 구조가 있는데 키워드만으로 상징하다 보면 내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놓쳐버리는 거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 문장 구조를 써놨어요. 이 내 욕심이에요. 제가 이걸 읽으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제 욕심인 거예요. 근데 짐승과 영혼의 신성한 결합을 뭘 나타내겠습니까? 바보 온다를 평강공주가 인간 만들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힘이라는 건 뭘까요? 단편적으로 힘이 센 것만 강조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혜를 강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카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부드러운 지혜로운 힘. 그래서 묻죠. 선생님 언제 그걸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는 건 되게 쉬워요. 타로는 직관적입니다. 알아서 쓰세요. 이러면 돼. 근데 오랫동안 타로를 하다 보면 언제 그걸 써야 될 때가 보여요. 사주나 타로가 어떤 기준이 인간에 의해서 마련되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통찰에 의해서. 그거는 지난한 경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이 왜 삽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두 가지 면을 항상 보려고만 노력한다면, 고수는 더 많은 부분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더 헷갈리겠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 때 정말 명료한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통찰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는 점성학에서 뭔가로 향한 몰입이라고 되어 있죠. 처녀자리, 처녀라고 하는 인물의 고전적인 태도는 어땠을까요? 남자처럼 활동적으로 밖으로 외향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려는 것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힘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만 살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회보다는 가정의 일들, 그리고 외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내부로 자기를 다지는 일. 그래서 옛날의 처녀들은 부모가 덜에 일을 하러 나가면 동생들을 돌보거나 동생들의 밥을 챙겨주거나 부모들이 경작해 온 농산물을 자기가 정리하거나 또 우리가 보면 외국에서는 보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칭하기보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여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여자라는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들이 죄를 남자들이 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자기의 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외간 남자와 손만 잡아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정으로 화근이 돼서 크게 마을의 간섭에 의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특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처녀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런 속성들을. 그래서 이 여자들은 몰입과 자기 성찰, 깨우침을 통해 산 정상에 다다를 것이다. 원래 이 사람이 뭐 그런 느낌인데 이 처녀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녀 자리는 점성학에서 어떤 직업들이 어울리냐면 분석과 회계입니다. 회계, 분석, 격리 이런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계속 앉아서 반복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뭔가를 정복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여기에서 몰입과 자기성찰이라는 게 내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은둔자가 여기 나왔네요. 9번 은둔자. 은둔자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막대기를 들고 있으니까 그 영화 속의 간달프처럼 보이죠. 도사처럼 보이잖아요. 도사는 곧 우리가 뭐 서양으로 보면 마법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아니면 철학자. 이 사람은 철학자이거나 마법사일 수 있어요. 등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상징이잖아요.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막대기라고 하는 게 지식인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도 보면 큰 어떤 지팡이들을 들고 있죠. 간달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은 뭘 들고 있습니까? 교펜을 들고 있죠. 저는 이것도 사실 교펜이죠. 짧은 교펜인데. 그래서 이 막대기는 그 어떤 그 지식인의 상징이죠. 지식인의 상징 중에 또 뭐가 있죠? 부엉이가 있습니다. 올빼미도 부엉이도 다 지식인의 상징이죠.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거든요. 눈이 크잖아. 밤을 밝히는 동물입니다. 눈으로. 그건 뭘 말하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입장을 상징합니다. 여기도 동물의 생리적인 그 에피소드가 하나의 상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죠. 논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자리처럼 몰입과 자기 반성, 계속 해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계산을 했는데 하나라도 수치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연결시켜 놨죠. 그러면 자, 우리가 처녀의 상징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처녀는 처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켰을 때는 순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폐쇄라는 말은 어쩌면 비개방적이다라고 해서 나쁜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결이라고 하면 오히려 또 좋은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한 카드 안에는 그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녀자리는 그런데 이 사람은 순결합니까? 아니면 폐쇄적입니까? 이 사람은 폐쇄적인 것 같아요. 왜? 은둔자니까. 그런데 순결성은 여기서 찾을 수 없을까요? 진리라는 게 뭐죠? 철학자들이 말하는, 플라톤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에센스 아닙니까? 에센스. 뭔가를 고민해서 더 이상 그것에 논리적인 오류가 없어 보이는 것. 이 진리 아닌가요? 물론 뭐 종교적 진리나 철학적 진리는 조금 다른 면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녀자리를 아니까 뭐가 더 잘 보입니까? 이 사람이 더 분석적으로 보이고 잘 보입니다. 이게 이제 타로와 이 대응이죠. 점성학에. 그래서 타로에서 점성학의 대응은 타로를 하는 사람들을 애먹이려고 상징을 더 갖다 씌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좀 상징 좀 갖다 안 씌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선생님 하나만. 조금 더 배려적인 사람은 선생님 3개 정도만. 근데 3개 정도 내가 가르쳐 준다고 그게 다 맞습니까? 그 키워드에 애우시면 안 됩니다. 그 그림의 에피소드를 이해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전칭자리네요. 전칭자리는 바로 저울이죠. 그러니까 점성학에서도 전칭자리는 바로 저울입니다. 저울은 여기서 나오죠. 신화 속에 아스트라이아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도니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동생은 양심이고 언니는 정의예요. 인간은 태초에 그리스 신화에서는 황금의 시대가 있었고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철기의 시대 이렇게 우리 현대 문명과 같이 진화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과 신이 같이 한 그 지역에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인간들이 개울이 닥치면서 먹이 다툼을 하기 시작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속 싸웁니다. 은의 시대가 바로 개울을 상징하죠. 그건 곧 기독교에서 아담이 이브하고 있을 때가 바로 황금의 시대인데 사과를 따먹고 난 뒤에부터 개울이 닥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 신화의 은의 시대예요. 그 뒤로부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인간이 싸우니까 신들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마 제주도에도 내가 볼 때는 제우스가 왔다 갔다고 난 생각해요. 아프로디테도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싸우는 걸 보고 다 올라간 거죠, 하늘로. 제가 한 이틀 있으면서 저는 다른 사람은 관심 없고 다른 신은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어디 있었는지를 내가 한번 찾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저울이라고 하는 건 균형이 맞죠. 조화가 맞죠. 균형과 조화. 그래서 여기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번 카드, 정의 카드가 바로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점성학의 저울과 타로 카드의 저울이 대응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죠. 뭐 다른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 신화의 아스트라이아의 저울을 나타낸다. 그러면 아스트라이아는 왜 인간의 싸움을 말리느냐?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동생 아도니스도 양심이라 그랬죠. 양심이 뭡니까? 상대에 대한 나의 반성입니다. 반성적 태도예요. 근데 동생 아도니스는 먼저 올라가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아스트라이아인데, 그러면 우리가 법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원 이렇게 하면 관제구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법원 피도 눈물도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놓으면 야, 너 시쳇말로 조금 속으로 너 엿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재판정, 우리가 법정은 왜 생겼을까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고 너무 피도 눈물도 없고 건조하고 가슴이 냉한 이런 느낌만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속에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릇된 재판이 많다고 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단은 원래의 의미는 그런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정갈 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 자리는 그 점성학에서 보게 되면 죽음을 상징해요. 정갈 자리 자체가. 그 다음에 남근과 죽음 또는 독을 지녀 역동적이다 되어 있죠. 정갈 자리 자체가 상징으로는 뭐로 많이 그려지냐면 흡혈귀로 많이 그려집니다. 왜 흡혈귀로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정갈 자리는 독을 갖고 있죠. 그 독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본 것입니다. 고전 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치명적이었겠죠. 그래서 그게 죽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어떤 현상들이 생기죠? 부녀자들은 남자들에 의해서 상해를 입게 됩니다. 성적으로. 또는 포로로 끌려가고 아이들도 포로로 끌려가죠. 다 죽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정갈에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느낌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남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갈이 흡혈귀로 그려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흡혈귀, 우리가 그 드라큘라 영화 많이 보죠. 드라큘라는 어떻습니까? 자기 신분을 속입니다. 굉장히 멋진 젠틀맨으로 나오죠. 그런데 한 여자를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내 여자가 되었을 때 피혈액형을 보고 피를 빨잖아요. 너는 AB 행이구나. 아무나 먹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O행이구나 이렇게. 결국 뭡니까? 숨어 있다가 그 사람에게 공을 들인 다음에 그 여자를 쟁취하죠. 정갈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풀숲이나 모래 밑에 자기를 은폐시키고 있다가 계속 기다립니다. 먹잇감을. 그 다음에 독을 싸서 잡죠. 이 모습이 마치 드라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큘라를 많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갈 자리는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근데 정갈 자리라고 하는 점성에서 자리는 독수리 자리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갈 자리가 독수리 자리와 대체되기도 한 뭐 그런 어떤 이론들도 있습니다. 점성학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수리는 신화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성화되는 불사조로 그림으로 변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수리를 정갈의 대체물로 생각하면 독수리는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는 인간의 영혼을 물고 죽으면 그 영혼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다시 죽는 것이 아니죠. 윤회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화된다, 부활한다, 영혼이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우리가 현실적인 세상에서 보게 되면 불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나 종교인들, 강력한 그런 어떤 종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쁨이겠지. 그런데 일반인들은 조금 그걸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것이 영혼이 다시 다른 세상, 편안한 세상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부활이죠. 죽음을 나쁜 걸로 보면요, 독하고 같아요, 독. 근데 그 독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다른 걸로 환생한다면 나쁜 것이 좋은 거로 환생됐다 해서 갱생이라고 해요. 갱생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사니까. 근데 나쁘게 살던 사람들, 교도소에서 나쁜 일을 진짜 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갱생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갱생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 정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죽은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죽은 카드는 교황이 빌고 있고 왕이 쓰러져 있고 뭔가 모르게 해골이 나왔어요. 이 그림은 보통 패스트를 얘기하기도 해요. 13세기, 11세기에서 13세기 패스트가 한 13세기에 발발했다면 그 서양에서 11세기와 13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르네상스. 14세기에서 16세기가 르네상스잖아요. 그 종교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그리스 자연적으로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자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십자군 원정을 여러 번 갔다가 교황이 실패를 하죠. 그래서 교황이 종교의 최고의 통치자, 왕위에 있던 교황이 어떻습니까? 권력을 잃게 되죠. 테스트도 겹쳤어. 교황이 왕권도 잃게 되었어. 테스트가 겹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착한 자와 어린아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회의가 생기잖아요. 신이 있다면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겹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옵니까? 일반인들이 글을 읽게 되죠. 성경을 다 해석하게 됩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귀족이나 종교인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일반인들이 그거 다 알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 뭐 페레스트로이카, 뭐 이런 어떤 큰 세상이 바뀌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정갈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테스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빴던 사람들 또는 사회에서 비사회적인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면 도덕적인 의미로 이 상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테스트 자체만 얘기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독을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독은 어쩌면 우리에게 채찍질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 인간에게 주는 독일 수 있어요. 그 독은 우리를 죽이는 경우도 생기지만 너희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어요. 너희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당금질로 역할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깊은 이중적인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이해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인데 정갈. 사수자리에 번호가 안 써져 있네요. 이 14번이죠. 절제 카드라고 하는 14번 카드죠. 사수자리는 위를 향해 나는 의식의 하살과 정제되지 않는 과잉된 에너지는 절제, 개선, 성장, 발전을 너무 어렵네. 내가 읽기도 그렇고. 사수자리는 뭡니까? 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반인반마를 말합니다. 반인반마가 뭘 들고 있죠? 활과 하살을 들고 있죠. 그 하살을 하늘로 보고 쏘고 있는 모습이죠. 그 하살을 하늘로 보고 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과잉된 에너지, 화살이 팽팽하잖아요. 활 시위를 당기면. 그 팽팽한 에너지와 성장 발전이라는 건 뭡니까? 위로 보고 쏘잖아요. 성장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수자리의 그 캐릭터, 키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키론은 신들의 스승이죠. 신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의식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고급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가잉된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를 절제 카드하고 연결시켜 놨는데 왜 그걸 절제와 연결시켜 놨을까? 충고적인 의미죠. 가잉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 있게 다룰 때 그 절제 있게 다루는 가잉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하나의 연금술처럼 정신적으로 승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수자리 자체를 입고로 시키면 이 높은 의식이죠. 이 사람이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자체가 행위상학적인 사람들이죠.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그게 사수자리하고 잘 어울려요. 신들의 스승.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기에서 보면 한 발을 물에 넣고 있고 한 발을 물에 빼고 있고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안료나 화학물을 섞고 있죠. 이 모습은 뭘 얘기하느냐? 결론적으로 가잉된 에너지는 어느 정도 정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통합해라, 타협해라, 한 발 빼고 한 발 집어넣어라 이런 게 아니라 너의 가잉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그것을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인내심 있게 쓰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제는 쓰지 말라, 조심해라, 양보해라는 말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12개의 의미를 볼 건데, 이번에는 이제 염소자리네, 염소자리. 염소자리. 점성학에서 염소자리는 그 그리스 신화의 판신과 관련이 있죠. 판신은 상체는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체는 염소 다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염소 다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핵심이죠. 판신은 바카스, 그 술의 신. 그 바카스는 이제 그 로마의 신의 이름이고 그리스 신화로 이름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래서 비행기 오면서 잠을 좀 잘랬는데 잠을 좀 못 잤어요. 내가 어디 가려면 강박관념이 있어 잠을 잘 못 자요. 축제의 신 누구죠? 바카스. 바카스 축제의 신 기억 안 나나요? 우리 대학원의 상징이기도 한데. 좋습니다. 판신은 숲속의 요정들을 겁탈합니다. 디오니소스. 우리가 술의 신이라 그러죠. 디오니소스. 태양이 이성의 신이라면 디오니소스는 감성의 신이죠. 그래서 디오니소스와 아폴론과 좀 대립된 느낌이 있죠. 이성과 감성. 또는 이제 태양과 달로 대립을 시키면 아프로디테예요. 근데 달도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하고 요 판신이 잘 어울려 다녀요. 근데 이 판신은 그 사람들을 겁탈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악마로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닉이라고 하는 그 공포라는 뜻이 바로 이 염소에서 오죠. 그러니까 이 염소 자리의 점성학에서 의미는 바로 공포죠, 공포.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악마 카드와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악마 카드 자체가 공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문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에서 얘기하는 신인데, 염소 자리는 두 해에 걸쳐 있다. 염소 자리는 12월 20일에서 1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신화에서 야누스. 그래서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합니까? 이중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적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도덕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도덕 개념으로 가져가서 위선자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마는 위선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이 있다.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염소 자리는 성경의 레위기에 구약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속죄의 염소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항야에 버려진 염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염소가 이 성경에서는 염소가 악마입니까? 염소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갔기 때문에 염소가 악마는 아니잖아요. 인간이 악마지. 근데 여기에서는 염소가 악마로 나왔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악마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에피소드와 모든 에피소드가 다 이 어떤 염소 자리, 악마의 의미와 논리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체나 반주체나 같은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에는 내가 착해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착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카드를 보고. 그래서 그 주체의 문제를 잘 봐내는 것이 타로 카드를 잘 보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키워드를 어느 것을 쓸까, 어느 것을 쓰면 더 잘 합당할까 하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게 주체의 문제입니다. 남편 앞으로 문서를 남편 앞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남편 망해버렸어. 부인 앞으로 해라 했으면 성공해서 있을 텐데. 엄청 큰 문제죠. 엄청 큰 문제예요, 주체의 문제가. 누가 바람을 피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남편이 피습니다 하는 순간 남편 죽는 거예요. 부인이 폈습니다 하는 순간에 부인이 죽는 거고. 그래서 주체의 문제가 애매할 때는 둘 다 의심이 간다 하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오이라. 그때 내가 제대로 얘기하겠다. 이러면 엄청 현명한 사람이죠. 돈은 2배로 받고
사건은 더 지켜보고 명확해질 때까지. 뭐 이게 유튜브로 나갈 텐데 리사는 저렇게 상담하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물병 자리네. 조금 지겹죠? 이게 좀 지겹습니다. 그리스 신화도 예전에는 봤지만 다 잊었을 거고. 그러나 이렇게 한번 그냥 가볍게 타로 카드를 본다는 데 의미가 있죠. 사실은 요거까지 다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요거는 이제 글로 대신하고 요것만 좀 강조합니다. 중요 포인트만. 물병 자리는 점성학에서는 물이 퍼져나가고 낮은 곳으로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퍼져나가죠. 그리고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노자가 상선약수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선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의 선은 우리가 말하는 도덕 개념의 선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의 속성은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물병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감과 겸손의 인류애를 상징한다. 잘 어울리죠. 물병 자리의 물의 속성과. 그 점성학에서 물병 자리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사회적 참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서로 간에 뭔가를 공감해야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카드는 너무나 아름답다로만 끝나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은 사우나 간다, 찜질방 가서 하루 자고 온다 이렇게 끝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카드가 이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겸손하구나. 너는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 타로 카드 많이 쓸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이 샌다, 크게도 쓰고 뒤로도 흘리고 너는 돈만 쓰는구나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때리잡아야 될 사람이야. 너는 쇼핑 중독이지 바로 가는 거죠, 이리 되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카드네요.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는 별자리 중에 마지막 자리입니다. 별자리 중에 마지막 자리라는 것은 뭘까요? 마지막에 상징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종말이겠죠. 끝이겠죠. 여기서 물고기 자리는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물고기는 하나의 작살에 두 마리의 물고기가 끼어 있는 건데 서로 등을 맞대고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물고기 자리예요. 여기 내가 그림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반달 모양이 두 개 되고 요렇게 작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보여주죠? 모순. 하나의 창에 두 마리 물고기가 끼어 있다라는 것은 결합을 의미하고 그것들이 반대 방향으로 끼어 있고 등을 맞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목을 나타냅니다. 이중성이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종말이라고만 해버리면 이 세상은 직선 구조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타로 카드나 많은 신비학들은 윤회의 의미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 그건 곧 희망이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서 죽음이 나와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선생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죽음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타로 카드에서 전부 다 새로운 시작이면 언제 죽나요? 실제로 점을 치면 죽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딜레마가 거기에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이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심리적 상담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의 희망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만 점을 봐서 돈을 거기 병원비를 넣을지 말지 모든 가족이 그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극명한 딜레마에 놓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좋은 어떤 위로만으로 될 수 없어요. 점을 쳐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이 죽음을 카드를 놓고 한 장을 더 뽑아보거나 또는 다른 여러 사항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따르는 거죠. 그게 이제 경험의 소산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있을런지 모르겠네. 예, 감사합니다네요. 예. 그래서 내가 가볍게 정리한 건 아니고요. 좀 정리를 하고 봤는데, 강의하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키포인트만 적어놓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욕심이 있더라고. 이 선생님들한테 이 문맥이 주는 느낌이 있는데라고 했는데 적어왔는데 저희의 굉장히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원래는 침묵이 제일 좋은 내가 강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침묵한 거나 다름없다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귀를 막았고 들은 거 없다. 내 귀 오늘 그 나중에 집에 가실 때 귀 씻으세요. 제 시간만큼 귀를 씻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 여기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은 행성과 관련된 그리스 신화 캐릭터와 연결을 할 거고 지금 이거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타로 카드를 가지고 이 방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카드 점을 봐줄 텐데 심각하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각한 것은 돈을 받지 않고 내가 봐줄 텐데 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계를. 예, 그거 좀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와이프하고 최근에 심각한 싸움을 했는데 앞으로 두 사람의 일이 잘 해결될까요? 이런 거죠. 잘 화해를 잘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건데 제가 볼 때 살아 계신 것만으로 해도 그 희망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이 우리 내담자가 또 성격이 좀 약간 얄궂어서 또 한 번 더 사고 칠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 선생님 나오세요. 석장을 한번 뽑아볼게요. 얼굴은 보여주지 마세요. 저 전국으로 나간다. 전국으로. 네. 네, 석장. 그 완전히 숙이고 나가세요. 카메라 피하고 나가 있어요. 카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전쟁이 터지고 나면 그 전쟁이 건방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화염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아직까지 탱크도 채워져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화염이 나고 있다. 지뢰도 제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보게 되면 이 카드는 약간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카드가 차갑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왔고 이 카드도 약간 뭔가 우울한 거리 모습을 하고 있고 이 카드도 대개 전쟁에서 그 상흔이 남아있는 아주 힘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나왔는데 거꾸로 나온 것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거꾸로 나오면 어쩌면 끝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예고할 수도 있는데 모든 카드가 다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카드는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선생님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에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 다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힘들게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 해결점이 있으면 좋은데. 그 마지막 카드를 보게 되면 나는 지금 정신적인 문제도 힘들지만 내 몸도 맛이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맛이 가고 있다. 이 표현은 좀 약간 좀 어법에 문제가 있네요. 제가 그 실전 상담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예, 제가 이거 실전이 감정이입이 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되게 앞으로 힘들고 답이 없어 보일 수 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 거구나. 그러나 잘 또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나 모든 부부가 그런 점은 있지만 그런 점을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카드에서 나온 게 유독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점이 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그러면 답은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한테 그냥 충고를 그냥 이 카드를 보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포기하세요. 이렇게. 그러나 제가 카드를 하나 뽑았어. 하늘에서 우연적으로 주는 카드의 답은 뭔가? 한번 뽑아볼게요. 어떤 충고를 주는지. 이 카드는 검은 말을 타고 동전을 들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정체를 상징합니다.
좋습니다. 이 카드는 정체를 나타냅니다. 주변 상황은 흉년입니다. 상황이 안 좋죠. 이때는 기사가 자신감 있게 자기 성질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참아라, 내실을 다져라, 더 생각하고 계획해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라라고 한 것보다 더 발전을 위해서 더 내실을 다지고 분석하랍니다. 그러나 답은 뭐죠? 아까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다. 요거 잘 이제 인식해야 되죠. 우리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제 충고가 좀 많이 나왔네요. 이 정도로 뭐 가름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이제 그 이혼만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세게 나오면 저도 이게 실전 상담에서는 선생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이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한 번 더 여기에서 이혼하라고 놓은 게 아니라 정체 분석이라 나왔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이혼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우리는 이제 보지 않았지만 구타를 당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타로 카드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선생님은 잘 분석해서 잘 가시면 좋겠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여기 라이브 시청하시는 재학생 중에 안정자 학우님이라고 이걸로 대신 인사를 저도 반갑네요. 우리 제가 게시판에 글도 굉장히 열심히 쓰시는 학우님인데 질문하셨습니다. 내년에 4학년이라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관심이 많아 시험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가장 좋은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미 준비했고 제가 이제 몇 개월 남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곧 대통령 후보를 앞으로 준비할 건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현실감 있게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래서 뭔가를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너무 조바심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 뭡니까? 내가 뭔가 노력한 다음에 점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선생님 계획하는데 볼 수 있지.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그럴 때 더 좀 좋다. 합격의 당락 여부는. 그러나 시험을 쳐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카드가 잘 나오면 합격도 합격이지만 지금 그렇게 준비한 과정이 너에게는 긍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노력한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답이 합격만 될 수 없어요. 그 노력한 사람한테는 합격이 될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카드를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석장을 뽑아볼게요. 공인중개사. 이 카드는 마지막에 땅이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동전이 흙입니다. 그런데 이 흙인데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면 이 흙이 좀 더 희망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페이지는 코트 카드 중에서도 4장 중에서도 제일 초보에 해당됩니다. 그죠? 시종, 페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 카드도 거꾸로 나왔습니다. 왕이 이렇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어떨까요? 나는 부동산을 준비한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열심히 해 나가고 결국 왕관을 쓸 것이다. 어때요? 아주 좋죠. 왜 네가 뽑고 그런 해석을 하느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내가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이렇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뒤집어 나왔잖아요. 내가 뽑은 게 아니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주면 받을 수 있겠느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를 마지막에 흙이라는 요소가 떴다는 것은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시작이 나오면 마지막은 완성이 나와야지. 그러면 시작이 나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시작은 해도 된다. 의미 있다.
노력해서 그 시작을 앞으로 몇 번을 거치더라도 해라는 얘기죠. 왕관이 아직은 뒤집어져 있지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힘을 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가 부동산을 할 때 혹시 빌딩만 보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걸 다 계약해야지 하는 마음만 갖고 하는 거 아닌가? 이 한국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내가 그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부동산 업자로 나서겠다. 이거 아주 좋죠. 그런데 내가 빌딩만 쳐다보고 다 내가 계약할 것이다 이래 버리면 하나님이 답을 조금 약간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좋습니다. 일단은 그 답은 시작해라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은 얼마 걸리느냐? 초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 초보가 완성이 되려면 공부 엄청 많이 해야죠. 일반인 한 3번 할 거 나는 5번 정도는 해야죠. 선생님에게 내가 이제 그 신이 내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걸 얘기하면 앞으로 4년 뒤 3월 27일 3시 25분에 합격 통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받으라니까요.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좋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원래 관광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잠시 이제 딴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메인으로 있었던 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 우리 선생님 나오셔도 됩니다. 뽑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일을 잠시 하고 있는데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카드를 한 번 더 섞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신다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생님 카드는 뽑을 때, 우리 선생님 뽑죠. 제가 섞을 때 무상무념으로 섞겠습니다. 아무 저거 없습니다. 저 프리미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뽑았을 때도 타로 카드를 뽑을 때는 왜 왼손을 올리느냐 하면 왼손은 잘 쓰지 못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카드를 뽑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른쪽 뇌와 왼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뇌는 전체를 상징하고 전체를 바라보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눈이, 우리 의식이. 왼쪽 뇌는 부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는 이미지와 영감을 담당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뽑는 그 형식적인 어떤 의식의 하나의 세레머니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의도해서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카드를 뽑을 때는 항상 아무 생각 없이 뽑는 것도 좀 웃기죠. 그런데 내 질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돌아가는 걸 바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 있을까? 석장 뽑을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굉장히 강하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데 우리의 신뢰감이 팍팍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손을 떨잖아요. 그럼 저는 손도 또 보죠. 우리 선생님이 정말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얼굴을 보세요. 피부가 어제 저녁에 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전증이 좀 남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살핀다는 것은 카드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궁궐에서 그 우리가 말하면 중전이 될 사람을 만약에 간택을 할 때 사주만 보는 사람만 뽑았겠습니까? 간상도 받고 사주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태도도 보고 집안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종합적입니다. 너무 자꾸 영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맞추려고 들다 보면 무리수를 뜨게 됩니다. 무리수를. 바둑을 뜨거나 장기를 뜰 때 그 한 가지만 보고 돌을 움직이면 다 무너집니다. 전체를 간주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은 전체를 간주하는 겁니다. 타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호흡까지도 잘 생각해서 느껴야 됩니다. 그걸 느끼는 베이스는 곧 타로 카드를 잘 읽기 위한 재료입니다. 저 선생님이 가운을 입고 와서 의사 가운을. 근데 여기서 딱 내가 펼쳤는데 칼이 나왔어. 선생님 오늘 개 잡으셨습니까? 소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 가운은 뭐예요? 의사가 나 무시하냐고 뭐 안 묻겠어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기 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재생의 카드죠. 윤회의 카드죠. 다시 무엇을 한다는 카드인데, 다시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는 이 페이지 카드입니다. 페이지는 10번까지 끝나고 다시 코드카드 1번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10번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카드도 1번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재생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도 20번 카드입니다. 20번 카드는 관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마지막 심판을 불로 심판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그래서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다시 두 번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두 번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먹고 살기 위한 것이지 좋아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당신을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주체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주체로 보면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회사에서 나를 보는 입장은 그 사람들이 다시 쓰고 싶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마지막 카드를 보면 뭔가 이 사람이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저울로 들고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와 전적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좀 다르죠. 올인한다와 반만 준다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반만 준다라고 했다고 봅시다. 선생님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최소 6개월 잡는다. 내 스스로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감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선생님 13년 만에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 회사가 13년 만에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직관으로 바로 쓰는 거는 그건 무식한 거죠. 3초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현실성 있나요? 3초 후에면 선생님 저 문도 못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계획이 내가 볼 때 제일 잘 알잖아요. 6개월 안에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이자고 했잖아. 반. 6개월은 반이다.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2. 그러면 12개월 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4월쯤. 그러면 4월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2월 달을 갔다고 치면 8개월 후에 돌아갑니다. 제가 조금 더 고수답게 얘기하면 8개월 5일. 너무 또 가면 선생님 뭐라고 할까 봐. 그런데 이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떨까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카드의 정과 역을 말하는데 해석은 내가 하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두 카드는 되게 내가 볼 때는 편안해.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내가 볼 때 되게 불편해. 그렇죠? 그러면 이 불편한 것을 정력을 보는 사람은 좀 가미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5일 쏜 거예요. 사실 이건 5일 더 써야 돼. 이게 20분 카드야. 그럼 8월 20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묻죠. 선생님 8월 20시 아니에요? 첫날 20시? 타로 카드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로 카드 숫자는 정확하게 뒤에 단위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녁 8시에 회사 가서 뭐 할 건데요? 아침에 가겠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저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타로 카드는 이제 우리가 숫자도 활용할 때는 그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장담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나한테 묻겠죠. 난 선생님 마음을 이제 내가 보는 거니까. 장담할 수 있나요? 선생님 계좌이체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내가 돌려줄 수도 있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좋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막내가 32살인데요. 이제 예. 며칠 있으면은 33살이 됩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직업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인데 언제쯤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가 있을런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하면 지금 나이가 뭐 40대 초반인데 지금 직업을 구하고 있다.
언제쯤 직업을 구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네요. 선생님 와서 뽑으실래요? 예. 잠깐만 내가 질문을 할게요, 선생님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마구잡이로 뽑을 수도 있고, 그 마구잡이로 뽑는다는 건 이미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됐죠.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답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얻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직업을 구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드님이 그 원래 직업을 가졌다가 다시 갖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갖는 겁니까? 처음 갖는 거. 그렇다면 직업을 갖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이 되겠는가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학을 나왔고 그냥 직업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서를 넣고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또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딱 이렇게 나갔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리사는 다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이 언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드님이 치는 게 내년도에 있죠. 내년 한 몇 월 달? 내년도 6월쯤에. 6월쯤. 그 다음 해는 없나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꼭 돼야 되는 입장이라서 나는 3년을 다 보겠습니다. 근데 3년 다 좀 약간 미스가 나더라도 이제 우리 선생님은 마음을 조금 예쁘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세 번 한번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바라는 공무원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티오나 하나 제껴두자. 딱 이렇게 보고 내가 카드 석장을 한번 볼게요. 뭐 잘 뽑았으니까. 야, 올해 이 카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네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요. 네, 왕관 쓰고 있습니다. 기운을 다 모아서. 예, 특히 그렇죠. 올해 시험이 아니고 내년에 있다고 했습니까? 처음. 이건 내년이라고 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일단 우리 선생님은 내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4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막대기 여왕 카드는 다른 카드들보다 여왕의 자격이기보다도 왕의 자격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에너지로 보게 되면 맥시멈이다 이렇게 말할게요. 최고입니다, 최고.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년에 합격하시라고 오늘 집에 들어가면 또 철학기도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진함이 약해지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는 내년에 아주 좋은데 그 후년에 2023년에 하게 되면 힘은 분명히 잠재력은 있는데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집중하는 게 좋느냐 하면 내년에 집중하는 게 좋죠. 내년에 혹시라도 안 되면 내후년까지 한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내년 아니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더 보겠습니다. 2024년. 진짜 이건 최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에 합격되는데 왜 사족으로 2장을 더 뽑았냐 뭐 이런 내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합격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굳이 고생하지 맙시다. 자, 5분이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 거기 네. 여기 라이브 시청하시는 우리 21학번 오수경 학우님 시골집을 내놓았는데 여름부터 부동산에 내놨는데 안 팔리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팔아야 하는데 팔릴까요? 내가 바로 읽었죠? 네. 예.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내놨는데 팔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석 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한번 물어봅니다. 집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그 집이 포천에 있습니다. 내지는 또 아니면 시골 해남에 있습니다. 내지는 또 뭔가 전라도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늘 뉴스를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좁은 지역이고
어느 정도의 그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데이터들이 좀 있죠. 부동산에 대한. 만약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본다면 겸손한 자세일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지 않고 하늘과 나의 1대1 맨투맨으로 내가 마치겠다. 뭐 맨투맨이 아니지 가투맨이죠. 그렇게 마치겠다. 이 말은 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신문을 다 본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잘 보는 사람은. 현실을 반영하고 그 속에서 확률을 높일 때 전문가답죠. 그렇죠? 이것만 뒤집어서 하면 호빵 장수가 더 잘 뒤집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내년에 팔릴 수 있을지. 상반기에. 광주 변두리입니다. 아, 강주 변두리요. 그 내가 그 강주를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다니까. 강주라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를 할 때 앞에 두기도 하고 뒤에 두기도 하잖아요. 나는 뒤에 두는 스타일이야, 원래. 팔립니다. 팔리는데 계약은 다운입니다. 어떤 정도의 다운입니까? 좀 많이 다운입니다. 지금 부동산 주가가, 부동산 우리가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또 뭐 요즘 뉴스는 부동산이 조금 뭔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서울에도 얼마 떨어졌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뭐 시골이니까 서울만큼 많이 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악마 카드가 좀 계약으로 치면 노예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 거꾸로 나오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악마 같지만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칼이 다 들어오지는 않겠구나 나에게 이런 거잖아요. 조금 스치고는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정으로 나왔어. 기대죠. 기대. 그런데 카드가 좀 안 좋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계약은 됐어요. 계약은 됐는데 이 시작이에요. 메이저 카드에서 마법사는 잠재력은 있고 계약 문서에는 뛰어납니다. 그러나 금전의 이익은 좀 약합니다. 팔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사주 보시는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물상 대체되지 않습니까? 업상 대체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누구한테 파나? 유흥업소를 하거나 연예인이거나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 이 다 이 악마성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개연성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팔면 이것은 악마의 계약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좋죠. 그래서 계약자들 한번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약간 유흥업소나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도화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면 가격을 좀 세게 부르고 그렇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가격이 낮출 수밖에 없다. 계약만 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대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